건설 일하다 실업자고요. 저 이영훈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구소 여기 회원이고 노동사회강연구소 회원이고 그 이제 이때 소비에트 때 보면은 특이하게 이제 오늘날의 그거 한국군 기준으로는 굉장히 의아한 게 어떤 군대 내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그 병사들이 직접 수도까지 이제 그 당과 이제 저거 대중들의 이제 부름에 응해갖고 이제 뭐 모스크바로 이제 아니 상트페테르부르크 저희 수도로 이제 진격을 했잖아요. 당시 이제 제정 러시아의 수도로 이제.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게 뭐 간부들이고 부사관들이고 굉장히 이게 뭐 이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식견이나 수준들이 굉장히 저열하고 뭔가 뭐 별것도 아닌 걸 봐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호들갑 떨면서 엄한 사람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엄한 사람 막 이상하게 사상적으로 이상하게 보고 전혀 이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러고 이제 하는데 정치 조직을 병사들이 이게 병사나 아니면 하급 간부들 수준에서라도 이게 어떤 자기네들끼리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런 의견을 일치시키는 거를 부대 내에서 갖는 게 가능한가? 저는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서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저도 뭐 전역한 지가 10년이 정확히 딱 됐는데 너무 군대란 조직이 너무 꽉 막히고 진짜 숨 막히고 맨날 막 이제 정신교육 하면은 뭐 북은 뭐 화전양면전술 하면서 뭐 어쩌고 하고 뭐 이제 맨날 굳건한 한미동맹 그러니까는 예비군들도 막 훈련시키면서 얘기 들어오면은 뭐 자기네들도 뭐 군대 가기 전엔 안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뭐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다 나왔죠. 예. 그러니까 예 너무 반동적인 게 심해서 이게 가능할까? 한국에서는. 질문이죠? 예. 간단히 답해 주시죠. 그래도 제가 군대니까. 군대에서 그래도 아주 오래전에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어요. 아, 군대 갔다 왔죠. 과거에 지금 파리꼬민도 마찬가지인데요. 군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직업군대하고, 이제, 지역군대가 있어요. 파리꼬민의 국민방위대가 다 그런 건데요. 파리꼬민 지역군대라는 건가요? 네, 국민방위대. 그러니까 지역의 시민군이죠. 더 정확히 하면 징병제, 네. 그러니까 누구나 징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직업군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리 국민방위대는 파리 시민으로 돼 있어가지고 모든 혁명 시기에 결국은 동료를 사살하라는 장교들의 명령에 거부하고 혁명편에 등교하는 건 많겠다. 혁명이 성공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리고 한국에도 여순 사건 이럴 때도 보면은 이제 진압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장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민중들의 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보안대. 방첩사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방첩사나 보안대의 병사 이 통제는 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조건에서 전체 사회의 혁명적 분위기가 되지 않은 조건에서 군대 내에서 병사들의 어떤 조직이 된다는 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엄청난 감시망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옆에 사람 죽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 이제 뭐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은 이제 민간인들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걸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은 한 두 가지인데 이제 1905년의 소비에트하고 1917년의 소비에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1905년 소비에트는 이제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서 폭넓게 이제 모이다 보니까 리벌부터 시작해서 카데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루 이제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소비에트에 대해 있었고 거기서 이제 트로츠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동가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1905년에 소비에트는 그런 형태였던 거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17년은 조직적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7년에 병사 소비에트를 이끌었던 그 병사들에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보면은 14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제 열광적으로 전쟁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혁명에 가담했던 병사들이 17년에 그 14년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열렬한 반공주의자에서 대학 와가지고 또 노동 현장에 있으면서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14년에 이제 군대를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에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자기 마을 밖으로 벗어나오는 기회였던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렬한 전쟁 지지자로 갔어. 이제 근데 이제 14년, 15년, 16년 지나면서 이제 상황이 틀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제 17년에 노농병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축적돼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반역적인. 그렇죠. 두 가지 1905년의 기억에서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조직이라고 일반 민중들의 조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집단적 기억이 하나 있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16년, 17년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 걸 가져와서 병사들이 조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상황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혁명이잖아요, 혁명. 혁명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 토론 주제가, 이거 킨 거 맞아요? 이 네. 토론 주제가 상당히 여러 차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늘 뭐 좋은 내용이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가장 강한 문제의식은 이 지금 인용되는 이 시기들은 혁명에 대한 사상적 상이 대단히 정확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아구가 맞았다는 거지. 혁명하면은 PT 독재, 무장투쟁 불사하고 생산수단 국유화하고 사회하고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속에서 어떤 전술적 영역이나 조직적 영역이 움직여지는 건데 지금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주의에 대한 상이 열이면 열이 다 다르고 혁명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하는 상황에서 계속 조직 형태, 투쟁 형태도 안 다루고 있지. 주로 조직 형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상 문제에 대한 본격적 문제를 안 다루고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변을 맴돌 거다.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이런 얘기하는 거는 러우 전쟁 이전에는 그런 얘기 해봤자 제가 100점 100패 당했어요. 근데 러우 전쟁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은 진짜 대담하게 한번 사상 논쟁을 하면서 한번 붙을 때가 됐는데 왜 그 문제는 빠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 주제로 한번 하면은 제가 발제자로 나서겠어요. 이사입니다. 노사관에서 연구위원장 맡고 있는 문명찬입니다. 일로 와서요. 괜찮아요. 목소리만 들리기를 상관없어. 네, 김장민 동지한테 결론 부분에서 11페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의문이 드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소비에트는 의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층은 대중조직의 정치적 부대고, 상층은 의회로 전환했다 했는데, 여기서 소비에트는 의회라는 말을 하시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소비에트는 단순한 의회가 아니라, 입법의 역할과 집행의 역할이 통일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비에트와 전선체가 김장민 동지 글에서는 좀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소비에트와 전선체는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사람들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이 나올 겁니다. 네. 전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비에트 소련이죠. 러시아 혁명부터 소련이 지속될 때까지 우리는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소비에트라는 말을 썼는데 사회주의의 모든 국가는 루소의 인민주권에 따라서 그 권력 통합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집행부가 같이 가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권 이후로도 정통에 따라서 입법과 집행이 같이 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입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와 집행부 같이 가는 거 다 모르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소비에트 전선, 저도 이제 그거 질문을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문영찬 동지가 좋은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소비에트는 뭐냐? 일본 민주노총이 소비에트냐? 그런 사람이 보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럼 노농빈학의 각각의 소비에트인데, 전선체하고 소비에트하고는 전선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전선체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선체 가장 낮은 수준의 전선체는 이제 협의체가 있을 테고 가장 높은 수준에는 단일체가 있을 텐데 노농 동맹 수준이 돼야지만 소비에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강한 조건의 이 노농 동맹의 소비에트 정도까지 간 사례 한국에는 전혀 없고요. 중국이나 북의 경우에도 그런 노농 동맹이라든가 무슨 통전체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소비에트는 그래서 병사는 빼더라도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하면은 상당한 독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 정도까지 전선체가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가장 유사한 형태, 소비에트의 가장 유사한 형태를 친다면 노농동맹에 근거한 어떤 높은 수준의 그 통일 전선체 이런 거고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이미 다 된 게 그 과거에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민중연대, 그다음 뭐 진보연대, 현재는 이제 공동행동이죠. 민중공동행동, 민중행동이죠. 민중행동인가요? 네, 민중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지향하는데 실제로 그 소비에트처럼 각각의 부문 대중의 강력한 그런 조직 그리고 조직 내 민주주의 이런 것이 없으면서 상층으로 되면서 이름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한다면 소비에트와 전선체는 다르다. 다만 이제 그러한 거를 하려는 노력이 중국의 뭐 노농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시도는 있어왔지만 그건 똑같은 건 아니다. 그 두 가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동의. 이건 제 질문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비에트와 전선체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소비에트는 명확한 국가 권력 기관이고 엄격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요. 그래서 입법과 집행을 통일시켜서 어떤 국가 권력으로서 이제 작동하는 거고 전선체는 국가 권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정치 세력, 대중단체, 사회단체, 계급단체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차이를 전제로 해서 연합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거고 직접적으로 입법이나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민대표자 대회가 소비에트에 맞는데 지금 형식화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정치협상회의가 전선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이러한 어떤 엄격한 이제 그 구분이고 실제적으로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한 주체는 전선체였어요. 네, 정치협상회의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은 있지만은 소비에트 자체와 전선체를 좀 혼돈하면은 국가 권력 기관과 어떤 정치 세력들 간의 연합의 문제를 혼돈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정도로 이제 김장민 동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세정 동지에 대한 건데 간단한 거예요. 21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이제 국가의 소멸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 21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 보면은 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자 계급이 승리할 때만이 노동자 국가는 비로소 소멸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1페이지에 맨 위에 단락의 마지막 문장. 네. 여기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최소한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해서 제국주의 세력이 소멸할 때만 어떤 국가의 소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국가 소멸의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 하나의 사회 구성체 외부의 문제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가 소멸의 내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막스나 엥겔스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듯이 계급이 어떤 폐지되고, 그리고 계급 사회의 잔재가 소멸할 때 국가는 소멸한다. 이거는 여전히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급사회 잔재 소멸은 뭐냐면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이 있겠지만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업에서의 국유화 혹은 전인민 소유와 같이 농업에서도 집단농장 체제를 넘어서서 어떤 집단농장이 공업과 융합하면서 어떤 전인민 소유 체제로 넘어갈 때, 그러면 생산관계 차원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구분이 사라지죠. 이런 것이 하나의 조건이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걸 담보하기 위한 물질적 생산력 측면에서의 비약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러한 물질적 생산력의 비약이 생산관계 전에 반영돼서 노동자 계급과 농민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노동자 내부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사라져서 어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진입하게 될 때 비로소 높은 단계 공산주의 단계에서 비로소 국가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낮은 단계 공산주의인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국가는 소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품화폐 관계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진입하게 되면 노동자와 농민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상품 생산도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화폐도 소멸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가 소멸이라는 걸 파악하는 건 좋지만 그것의 외적인 조건만 파악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내적인 조건, 계급사회 잔재 소멸, 요까지 좀 정확하게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제 의견이자 질문인데. 예, 뭐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뭐 빠진 부분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앞에 우리 저기 신재길 동지 얘기한 부분하고도 약간 이제 연관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국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국가의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 약간 좀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엥겔스의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제가 그래서 인용을 해놨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이해관계를 지닌 계급들이 무익한 투쟁을 통해 자신과 사회를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관상 사회 위에 서 있는 권력, 즉 갈등을 완화하고 질서의 한계 내에서 제어와 권력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에서 생겨났지만 사회 위에 서서 사회로부터 전적 소외되어 가는 이러한 권력이 바로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핵심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립하는 계급들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거고, 그 완화하는 건 결국 뭐냐면 지배계급이 피지배급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고, 그 핵심이 무장이죠. 군대와 경찰. 그래서 군대와 경찰을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이제 뭐 파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신재길 동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혁명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세계혁명을 확산되지 않으면 군대 조직을 계속 유지시킬 수밖에 없죠, 1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재길 동지의 말 중에도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라는 게 바로 핵심적으로 이 무장 권력, 무장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고, 아까 전에 이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의 억압은 이제 사라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사라지는 거고, 이제 그냥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국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으로서 생산에 대한 계획과 분배까지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경제적인 조직. 그래서 저는 또 그게 이제 이제 20페이지에도 잠깐 인용을 했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이제 엥겔스 국가와 혁명의 내용인데 엥겔스의 내용을 인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국가와 정치적 권위가 미래의 사회혁명 결과로 소멸될 것이라는데, 다시 말하면 공적 기능이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적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 기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게 동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가가 소멸되면서 정치 조직, 정치 활동 자체가 이제 그 자체도 소멸되는 그런 과정. 그러면 단순한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어떤 기구만 남게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신재길 동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신재길 동지가 이제 국가의 기능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억압, 폭력에는 억압 기능과 어떤 경제에서의 생산 계획과 분배에 관한 어떤 사회 관리 기능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세준 동지와 같이 국가의 핵심은 어떤 계급적 폭력이 조직된 게 국가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급이 소멸하면 이제 국가도 소멸한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제적인 생산과 분배에서의 어떤 계획 기능,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은 국가는 소멸하면서 그거는 이제 지금의 표현으로는 시민사회, 그리고 높은 단계 공산주의 가면 그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표현을 대중조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아까 오세준 동지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에 의해서 관리되는 수준으로 될 것이고, 어떤 사적 수요가 발생해서 계급이 발생한 이후로 나타났던 국가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재길 동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제 의견을 토를 달았습니다. 저는 그만 들어갈게요. 문현식 동지 한 말에 대해서 뭐 다 동의하고 다만 약간 보완을 하면은, 그러니까 소비에트라는 단어나 활용이 이제 소련에서 의회라는 형태로 됐지만, 이제 최근에 푸틴이 똑같은 소비에트라는 걸 하거나 아니면 용내에서 이게 의회 아닌 그러니까 소비에트 자체가 개념적으로 의회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소비에트가 의회가 됐던 건 러시아 혁명의 특수한 상태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혁명적 관점에서 볼 땐 소비에트가 의회라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에트가 국가의 의회가 됨으로써 국가기관이 형식화되면서 국가기관 이전에 혁명 당시에 소비에트의 어떤 생명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다. 거수기 노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명성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국에서 그 소비에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인민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약간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이제 대표자 대회를 말하는 거고, 말씀하신 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 그래서 전국인민대표가 맞다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이걸 제 말에 대해서 저기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관점을 좀 달리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국가를 바라볼 때 이전에, 그러니까 사상, 정치, 경제를 나눠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정치 권력인 거고, 그러면 정치 권력의 핵심은 뭐냐? 정치인데 정치의 핵심은 뭐냐?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뭐냐? 경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와 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상은 그 사람이 이제 말 안 해도 돼요. 사상은 도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면은 정치를 사람의 지위와 역할의 문제로 본다면 그거의 외화적인 제도와 이런 것들이 국가 권력으로 나타나고, 국가 권력 중에서 그 중에 그 사람을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력이죠. 따라서 계급이 분화된 상태에서는 이 무력 투쟁이 중심이 되지만, 만약에 계급이 철폐된 사회에서는 무력이 그러면 완전히 소멸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급이 철폐되더라도 다기한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갈등 구조는 엄연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거를 조절하는 역할은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영역으로서. 따라서 그런 의미로서의 이 국가의 역할은,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욕구라든지 이런 거 계급을 첩해되더라도 계층적 욕구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조절하는 역할이 있어야지 이거를 시민단체 형태로 이렇게 맡겨둬서는 그런 욕구들을 조절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각각의 인간의 욕구를 조절하는 역할로서의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건 인간의 이제 지휘와 역할의 문제인데 조절하는 역할로서의 국가 권력은 이게 역할은 훨씬 더 커진다. 그리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국가를 이런 형태의 인간의 지휘와 역할을 조절 통제하고 이런 역할이 강화될수록 개인의 자유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국가 권력이 이제 무정부주의적 성향에 갖는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조절하는 국가 권력에 강화되면 개인의 자유는 억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견해는 반대로 이런 개인의 인간의 이제 그 욕구를 조절하고 하는 역할이 국가 권력이라면 이게 강화될수록 개인의 자유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이런 국가가 조절해주지 않으면 그런 조절을 개인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그 이해 집단의 차이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이해관계를 조절하는데 자기 역량을 다 쓴다는 거죠. 하지만 국가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를 다 해준다라면 오로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 구조를 국가적인 큰 차원에서 조절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권력 강화는 개인의 자유의 강화와 모순되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 제가 말하는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이 강화돼야지 개인의 자유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기 좀 생각이 달라서 그 다른 거는 그냥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국가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제 사실 소비에트 기원에서 보자면 사실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어 있고 발달했더라면 1905년에 소비에트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근데 노동조합은 이제 참 이 역사, 한 3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되게 복잡한데,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노동조합은 이제 안 싸우는 거 아시죠? 싸우자고 이렇게 펌프질 해도 안 싸우는 거 다 알잖아요. 회피하죠. 회피가 아니라 이제 안 싸우면, 그러니까 좌파들의 논리는 이제 싸우면 좋고 안 싸우면 나쁘다, 이제 이런 이분법인데 현실에서 설득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5월 메이데이 파업 같던데? 네? 7월 파업. 그러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어야 돼, 그 말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아니, 그 수준의 차이죠, 수준의 차이. 응? 얘기해서.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든 아니면 이제 노동조합이든 당이든 사실 이제 이 꿰뚫는 라인은 이제 계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급이 이제 형성이 되고 계급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방의 주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당이든 노동조합이든 소비에트든 장사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 계급의 상태가 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끌어나가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활동가 군이거든. 그 계급과 활동가 군을 밑에 깔고서 이제 이걸 이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에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생기는 과정에서는 소비에트가 유일하게 투쟁하는 조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의 뛰어난 점은 그걸 틀어주고 소환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905년에 집단적, 계급적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 기억이 있고,
대륙 진출하는 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오해들이 생기는 거는 이후로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소비에트가 초기에는 소비에트 대 이제 두마였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소련 후기 오게 되면은 소비에트 두마잖아요. 오퍼지나 매치나. 말로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실제로 역할을 그랬다는 거고. 중국도 뭐 이게 갈라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궁극적으로 그 계급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중국의 노동자 계급. 뭐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노동 계급의 조직이라고 하는 총공회는 이제 지금 현재 조합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얼마인지 알아요? 어떤 민주주의 동아총공회 조직원. 중국 공산당 조직이? 노동자. 아니, 노조지, 노조. 노조를 갖다 공회라고 표현하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공회라는 표현. 공회. 노동자를 공인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표현들이 저 거꾸로 이제 뒤집으면, 그러니까 노동자 이 표현이 일본식 거는 맞는데, 그 중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혁명 과정이나 아니면 현재까지 해서 근대적 의미의 노동 계급이 없는 사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총공회가 인류 역사상 최대 조직이에요. 현재 조합원이, 공회원이 3억 2천만. 3억 명이 넘는 3억 조직이에요. 공산당이 9천만, 9,800만? 9천에 700만인가 800만.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큰 대중 조직. 근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에 노동자가 있느냐. 그냥 노동자가 있어야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회주의 사회인데.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상태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걸 전체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소비에트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레테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레테. 그러면 이제 지형이 틀려요. 독일은 이미 이제 당과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그러니까 독일판 소비에트라고 할 수 있는 레테는 이제 양쪽에 대해서 각을 치면서 아래로부터 이제 대중 권력을 갖다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라고 하는 거죠. 물론 독일 혁명이 실패하면서 이제 독일에서는 그게 이제 없어진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재 좌파들은 이제 러시아 혁명과 소비에트의 이제 경험을 하나의 중고로 삼는다는 거죠. 그랬을 땐 중국의 핵심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지금은 굉장히 많은 오늘 토론에서 여러 가지 혼동들이 생기는 건데 그것이 출발과 현재 시점의 그 형태하고는 굉장히 많은 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약간 계속 혼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노동조합도 안 싸우고, 그 다음에 소위 합법정당들도 개떡이고, 있지만은 연대 단위라고 하는, 그 뭐 통일전선을 뭐 들이밀 만한 수준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수준에. 그리고 이제 각 대중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기 상태가 굉장히 무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요 대중, 동원할 수 있는 주요 동원력을 갖춘 주요 대중 조직들이 자기 동력이, 그러니까 자기들 성장 발전 단계도 주장하지만 이미 정점을 찍은 조직들이잖아요. 민주적만 하더라도.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 보면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안 싸울 때, 결국은 이제 소비에트는 그걸 깨면서 싸운 독일혁명의 경우같이 맞서서 대항하거나 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소위 이제 그 운동의 연대 질서도 굉장히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집행위원장이 직업인 사람도 있고 이쪽이면 저쪽이든 뭐 이런 거면 굉장히 형식적인 연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현재 자본주의 체제 또는 부르주아 정권들은 신경 쓸 게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이 시스템이 위협받지 않는 거죠. 거꾸로 자기들끼리 자본 자체의 경쟁과 자본의 운동이 이제 시스템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어도 이 이제 운동이 전혀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류성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전공은 중국 철학인데 사회주의에 이론적인데도 관심이 많아서 오늘 여기 와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좀 편안한 입장이니까 또 이론적인 하여튼 이제 궁금한 것들 쭉 좀 질문 겸 의견보다는 이제 질문성이죠.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토론하신 분이 이제 사람의 지위와 역할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려면 적어도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기에나 의미가 있고 정확하게 무슨 노동계급이라든지 노동자와 자본가에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지. 이렇게 북측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단어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적게 썼으면 좋겠다. 무슨 그 전에 이미 1940년대 신남철 선생이 무슨 역사 철학에 보면은 인간도 주체 개념을 만들면서 인간 개인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만들어놨고 또 굳이 노동자 아니면 비판하는 개인 역사 발전의 제1동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보다 한참 못한 사람의 지위와 역할 이건 좀 지향을 제 생각입니다. 했으면 좋겠다. 저도 동양 철학이 좀 철학 전공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인민전선 중에 중국은 정치협상, 북은 조국전선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북측의 조국전선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또 지금은 제가 알기로 조평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쭉 보면 일반적인 인민전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분단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서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니까 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이 당 문제인데, 당 전에 소비에트. 조선에는 처음에 노동공제 생겼다가 노동총연맹하고 농민총연맹으로 일제 때 나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해방공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또 미군정하고 대립했던 것은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실체가 있는데 소비에트하고 남조선에 있었던 인민위원회, 조선에 있었던 인민위원회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분해가지고. 그다음에 당 문제는 항상 레닌 말할 때 전위당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적인 당원은 일반인 중에서 제일 정치의식 높고 생각 있는 사람 모여서 만든 조직인데 전위당은 그 중에서도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위당은 일반적인 당에 대해서 그럼 이제 혁명기에 전위당이 필요했다 치면 혁명 끝나고 권력 잡았을 때는 지금 있는 북한이나 중국의 집권당들 보면 전위당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논의할 때 보면 전위당하고 또 집권기에 굳이 말하면 지도정당, 집권당하고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가 되니까 그게 차이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위당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당이 항상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민들이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해 준다. 대신 싸워주든지 하든지. 그 다음에 집권할 때도 인민들이 못하는 국가 관리를 대신해 준다. 말은 봉사인데 실제로 관리에는 권력적 성격이 있고 집권한 나라에서는 그 권력적 성격, 관료적 성격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구가 중국에서 있다고, 권력은 국가기구에 있다고 하지만 실권은 당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러시아 혁명에서 논의했던 대로 당은 권력이 없고 권력은 국가기구가 가진 거고 당은 싸우는 기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에서 남한 사회에서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 예, 이 정도만 하고 예, 하여튼 질문 겸 해서 하나 더 있구나.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아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가 소멸 일국 차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시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국가 소멸되려면 10세기 좀 걸리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그 미국이나 제국주의 된 국가들에서는 혁명이 어떻게 좌절됐나 그것도 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공산당 혁명이 왜 망하고 곧 망한다 했는데 흑인과 백인의 갈등, 노동자 자본과 갈등, 뭐 소수인종 갈등 이런 것들로 망해야 되는데 뭐 다른 이유로 안 망했다. 그럼 그런 거를 좀 설명해 주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 세미나나 등 잡아 주시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 통일전선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국가의 과제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단 국가에서 통일전선은 그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민족해방전선이 통일인 거고, 그래서 그 한반도 북에서도 이제 조국전선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조국전선이라는 거는 이 분단된 국가의 통일전선의 특수한 형태고요. 조평통일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2018년에는 이성건 위원장이었고, 제가 평양 가서 조국전선 위원장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2006년에. 일단 여기까지. 뭐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좀 더 고민이 깊어지고 이제 그런 계기가 돼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뭐 마지막으로 그냥 저는 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러시아 혁명도 그 혁명의 여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한 이제 68 혁명도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앞으로 어떤 일국에서 어떤 사회주의 혁명이 진짜 성공하면 그 여파는 아주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가능성이 지금은 그 러시아 혁명이나 이럴 때부터 훨씬 더 객관적 토대가 마련이 돼 있다. 그래서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 결코 멀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모든 조건은 다 많이 갖춰져 있으나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빼고 건너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자본이나 제국주의 그 정치, 군사, 정보 기구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똑같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깨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능하다는 태도로 바꾸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실력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이 꼭 우리가 뭐 의지가 없어 못하냐 그건 아니고 이제 커다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밑에서 흐르는 계급의 힘, 사회적 힘에 의해서 작동되고 추동되는 거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놓치거나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다음에 거꾸로 뒤집으면 이른바 이제 기회가 오더라도 당과 노동조합이 오히려 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토론 채널방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하는 방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집은 채널방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